지난 대선 기간 가장 뜨거운 호응을 받고 가장 뜨거운 욕설도 쏟아진 코너였습니다. 네. 빙의 토론. 오늘은 이제 빙의 아니고 본명 토론입니다. 본명 토론. 본명으로 하기로 했는데. 자,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정용기 수석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나오셨고요. 예, 이용주 의원입니다. 바른정당의 진수희 전 장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이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생들 하셨고 오늘은 빙의 아니고요. 네. 본인들 본명 근데 이런 목소리만으로 구분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철입니다. 뭐 이렇게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목소리로 구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용주 의원님 빼고.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은 상대 당과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일만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 당의 우리 당은 이런 지점에서 부족했다거나 이렇게 하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우선 상대당이 진짜 잘한다. 야, 저거 정말 대응을 잘한다. 전략을 잘 세웠다. 정말 감탄했던 순간이 혹시 있는지. 얼굴을 쳐다보면 아무도 없는 이철희 의원님 1번부터 하시죠. 네, 어려운 거는. 예, 이철입니다. 예. 지금 계속 그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예. 저희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아슬아슬하다, 위태위태하다 이런 시점이 뭐 한 번 정도 있긴 했습니다만 상대 후보가 참 잘한다 이런 거는 어떤 계기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TV 토론이나 이런 걸 보면 잘한다는 느낌을 받았던 분은 심상정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 TV 토론 볼 때는 상대 후보가 잘한다.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네. 그 문재인 당시 후보에 대해서는 너무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저 정도로 잘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 문재인 후보는 이렇게 뭐랄까 달변은 아니잖아요. 네. 달변도 아니고 또 상황에 따라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대응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는 저희들 같은 입장에서는 좀 조마조마한 게 있긴 했습니다만 저는 TV 토론 때마다 굉장히 잘했고 마지막 토론에는 좀 부족하긴 했습니다만 근데 유승민 후보나 심상정 후보는 어떤 주제가 나와도 뭐 그냥 술술술술 이렇게 또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토론하는 게 좋았죠. 네. 부러웠다 같아. 네. 네, 이정미입니다. 네. 저는 이제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는 걸로. 그럼요. 저는 문재인 캠프가 참 많이 부러웠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후보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냈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특히나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 1번가 이거는 거의 뭐 정말 너무너무 멋진 아이템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우리가 좀 더 많은 이렇게 물량을 좀 투입해서 우리도 저런 걸 좀 만들어 봤으면 그래서 약간 짝퉁 비슷한 걸 하나 만들긴 했었어요. 사람들이 재밌다고도 그러더라고요. 뭐 만드셨어요 그때? 네, 그래서 심상정이 2번가? 아니요 관상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점집에서 클릭하면은 이제 정책들이 하나씩 나오는 그런 걸 하나를 만들어서 관상집의 컨셉으로. 예, 나름 뭐 그것도 괜찮다는 평은 많이 들었지만 아무튼 그렇게 이제 후보를 돋보이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 이런 것들을 참 잘 구현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후보는 부럽지 않고 이제 캠프만 부럽고. 아니, 후보는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라고 더 다르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굉장히 다른 후보 중에 놀랐던 분은 안철수 후보님. 네. 그러니까 막판에 이제 지지율이 쭉쭉쭉 빠지고 있었잖아요. 네. 그쯤 되면 약간 사람이 이렇게 좌절하거나 이렇게 무릎이 확 꺾일 만한 그 타이밍에 갑자기 뚜벅이 유세를 하면서 최종적으로까지 아무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 이 점은 제가 굉장히 높게 사는 대목 중에 하나. 기가 죽을 만한데 안 죽었다. 네. 네. 기가 안 죽으신 게 5일 만에 다시 대선 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5년 후.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뚜벅이 유세를 통해서 약간 떨어지던 지지율을 살짝 만회했던 그런 맞아요. 효과는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번은 하신 말씀이 없어요? 예.
뭐 이제 뭐 우리 일본은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 참 정용기입니다. 일본은 이제 야당에서 여당이 된 입장이고 다른 세 분은 원래 야당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여당 그 전에 이미 탄핵되죠. 됐지만 어찌됐건 여당에서 야당으로 이렇게 급전직하한 적이라 뭐 참 뭐 패장 유구무원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말씀을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저게 되면 이제 일본 진영에서 지금 진영의 그런 저기로 몰고 갔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탄핵 정국 뭐 정권 교체 그 연계해서 이게 쭉 갖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먹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캐치프레이즈 내지는 기조를 정하고 끌고 간 게 문재인 후보라고 한다면 그런 면에서 안목이 분명히 있었던 거였다. 근데 저는 제일 부러웠던 게 뭐랄까 어떤 정권 교체에 대한 간절함이랄까요? 그 진영 구성원들의 그러니까 정치는 물론이려니와 일반 지지자들까지도 그 간절함이 저희보다 앞섰다라는 걸 느꼈어요. 이제 그게 언제 느끼셨어요? 뭐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아니 그렇죠. 그럼 문자 폭탄 사실 또 지난 주말에 저한테 문자 폭탄 엄청나게 오던데. 대선 끝난 다음에요? 예. 여기 나와서 그래요, 여기. 아니요 그거 아니고 아니에요? 법안 발의 때문인 것 같던데. 네. 아무튼 어쨌거나 그런 문자 폭탄에서 느껴지지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는 거죠. 이거 판 깨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조심하는 게 다 마음이 모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가령 이런 방송에 출연하는 것도 그렇고 네. 후보 주변에 카메라를 딱 잡으면 네. 안희정 사람 캠프에 있었던 분들 뭐 이런 분들이 거기에 나와요. 네. 친문의 아주 핵심들은 뒤에서 뭐 전체적인 디렉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거기에 안 나타나요. 그에 반해서 저희는 글쎄요. 뭐 마지막까지도 이제 친박 징계 해제 문제가 저게 됐고 뭐 또 이런 사태까지 이르게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당내 경선에도 후보로 나가고 어떤 분은 또 나가서 대선 후보로도 나오고 정은진 후보요. 네. 뭐 특정 제가 이름은 고명하지 않겠습니다. 나가서 대선 후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무튼 등등의 그리고 후보 주변에 이렇게 잡히는 분들 보면 강성 뭐 친박은 아니었는지 몰라도 뭐 그런 분들 많이 친박했던 분들이 많이 참 적극적인 역할을 하세요. 그런 걸 보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권을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키기 위해서는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빠질 부분 빠져주고 이제 조심하고 내가 이럴 때는 이런 것들이 뭐냐면 간절함이 내지는 권력의식이 더 그만큼 강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전체 진영 차원에서 느껴질 때 참 부럽더라. 네. 제가 받아서 할게요. 네. 진수희입니다. 네. 장관님 인기 예. 요즘 굉장히 올라가신 거 아십니까? 저희 청취자.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분 누구냐고 하다가 계속 나와달라고. 예. 예. 계속 부르시면 나오겠습니다. 처음에 첫 시간 하고 다시 안 나온다고 하시더니. 우선 문재인 대통령 당선 축하드리고요.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 홍준표 후보 한번 제가 디스 한번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칭찬 시간이라니까. 아니 근데 칭찬하자고 하는데 이용기 비위가 안 풀리셨어요. 정영기 의원님은 제가 칭찬해드릴게요. 네. 패장 유구무원이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고개를 숙이는데 후보께서는 유구무원 아니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문재인 후보 캠프 부러운 게 저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저희들이 안 가진 우리 유승민 후보나 바른정당이 못 가졌던 조직, 새, 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일단 우리는 돈이 없어서 TV 광고 몇 회 못하고 포탈 광고 매일 들어가면 문재인 후보 아니면 1, 2, 3번 후보들 매일 나타나는데 그거 우리 한 번도 못했고 또. 남의 거 클릭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럼요. 그럴 때 그 심정 아세요? 유세할 때, 대규모 군중 모인 자리에서 그 후보를 더욱 빛나게 하는 그 그림들 이런 거 굉장히 부러웠고요. 특히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는데 저는 선거 마이크로 전략지도
그 왜 각 동 단위까지 쫙 그 전략 지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등급별로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그 선거 전략이 만들어지고 각 지역별로 차등화 해가지고 와 굉장히 과학적이면서 굉장히 첨단 기법을 활용한 이런 선거 운동을 했구나 싶어서 제가 굉장히 감탄을 했고 우리 다음 선거에 우리도 한번 이런 거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문재인 후보 캠프는 후보보다 캠프에 계신 분들이 훨씬 저는 훌륭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슷해. 저희 쪽은 참모들에 비해서 후보가 굉장히 월등했었다. 그래서 후보 개인기로 결국은 선거를 다 치르다시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심상정 후보는 저는 그 메시지 전략이 아주 좋았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선거 한 3주 기간 동안에 그 군데군데 아주 적절한 메시지 전법을 구사를 했고 특히 막판에 1타 3표 네. 그건 굉장히 이렇게 유권자들한테 각인이 됐고요. 이 1번 후보께서 또 1번 당이 그 사표 방지 심리 막 자극하면서 좀 막 끌어올려 그럴 때 꿋꿋하게 굴하지 않고 1타 3표 메시지로 대응하시는 거 보면서 역시 대단하다 이런 생각. 5명이 했습니다. 네. 했고요. 2번 당 홍준표 후보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직세, 물량 이런 거 굉장히 부러울 수밖에 없었고요. 안철수 후보 역시 캠페인 굉장히 잘하셨고요. 마지막에 우리 이정미 의원 그 이야기하신 대로 평가하신 대로. 지지율 빠지면 굉장히 좀 다운될 만도 한데 그거를 뚜벅이 유세 방식으로 또 커버하면서 가시는 거 보고 다시 한번 평가하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전반적으로 너무 분위기가 좋네요. 저희 방송 컨셉이 안 맞는데. 자, 이용주 의원입니다. 네, 삿대질도 하고 해야 되는데. 맞아, 그런 말이 나오고. 칭찬을 삿대질과 함께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문재인 후보였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제 선거 끝난 이유가 아니라 선거 당시에도 야 정말 저기 잘한다, 괜찮다. 우리 당이 저동당에 우리가 대통령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일반 당에 대해서는 첫째로 인해 전술, 막대한 인력들, 조직들. 유세 현장뿐만 아니라 SNS 상에서도 수많은 인해 전술들이 가능했다. 그다음에 아까 문재인 1번가로 대표되는 SNS라든지 보여주는 거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잘했다. 또 하나 이제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스 겸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거예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집중해서 공략해야 될지를 명확히 알고 공략을 했다. 이런 겁니다. 호남에 대해서 이제 잘 먹힐 저는 사실 그게 안 먹힐 줄 알았어요. MB 아바토이라는 게 안 먹힐 줄 알았어요. MB 아바토는 이게 뭐지? 이게 실체가 있는가? 그래서 그게 호남에 먹힐지 몰랐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자꾸 그거를 와서 돌아다니면 말을 하고 다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게 먹히겠나 했는데 결국 먹혔다는 거예요. 나중에 노인들이라든지 고연령층 사람들이 많이 돌아서는 이유가 그걸 하나 한 걸 보고 야 정말로 딱 핀셋으로 잘 잡아서 공략했구나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후보 본인이 얘기해서 먹힌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시작은 우리 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때 시작했던 박지원 상황론 이 부분을 시작은 홍준표 후보가 했으나 전파는 민주당 쪽에서 전파를 해서 이게 또 제대로 먹혔다는 거예요. 다른 당에 했던 것조차도 이거 좋다 싶으면 금방 소위 베껴서 카피 능력이 뛰어나다. 정책에 대한 것은 다른 당 걸 카피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이런 선거 홍보, 선거 전략조차 카피하는 데 뛰어난 능력이 있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단하다. 이게 아마도 문재인 캠프가 예전에 한번 대선 한번 치러본 경력도 있고 집권해본 경력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전략들이 메시지들이 잘 먹힌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들이 선행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게 아닌가 싶다. 이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홍준표 후보 저는 잘한 후보를 뽑는다면은 홍준표 후보라 뽑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여당 그 당시 여당은 아니었던 상태지만은 그런 상태에서 후보가 되고 대선을 치렀지 않습니까? 아무의 박수도 없는 상태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꿋꿋하게 잘 나가더라고요. 그 꿋꿋한 거 하나만큼은
평가받을 수 있지 않아. 디스하시네 계속. 아닙니다. 정말 꿋꿋한 거 하나만큼은 놀라운 정도다. 뒤끝 장렬이신데. 정말로요. 이거 정말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칭찬을 하나 말씀드린 거예요. 홍준표 후보 아니었으면은 자유한국당이 그 정도 편에는 저는 결코 얻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결코 얻을 수 없다. 그다음에 우리 유승민, 심상정 두 후보들은 정말로 대통령 후보감으로서는 국정 운영 능력만으로는 충분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죠. 특히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한번 다른 데서 말한 적이 있는데 뭘 물어봐도 다 아는 거죠. 뭘 물어봐도 다 안다. 특히 심상정 후보는 왜 빼는 거예요? 특히 또 그다음에 말씀드린 게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는 여러 세대라든지 이제 뭐 소외 계층에 대해서 적절히 언급을 해준 부분은 아마도 이제 미리 준비하고 오실 텐데 왜 다른 당은 이렇게 준비해 오는데 우리 당을 비롯한 다른 당도 그걸 못했을까? 적절한 시점에 먼저 했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심상정 이제 후보가 뭐 농민이라든지 그걸 하나씩 3회인가 4회인가부터 언급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이제 다른 당도 따라 할 법도 한데 이제 다른 당도 따라 못한 게 이미 늦었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런 컨셉을 가지게 해가 그래서 정말 적절한 시기에 잘 카드를 뽑아들었다. 이렇게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표는 안 나오는 거야 도대체. 저 반론해도 돼요? 반론도 하셔도 되죠. 뭐 칭찬하는데 반론하기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반론. 그 나폴레옹인가요? 그 누군가 나폴레옹에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누가 최고의 전략가입니까? 그랬더니 승자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승자다. 예, 그러니까 뭐 다른 말씀 들을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뭐 다른 거는 저희가 이겼으니까 넉넉하게 다 받아들이겠는데 제가 여기 나와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거는 뒤로 갈수록 후보 싸움인데 우리 이용재 의원이 속해 있던 정당의 후보는 저는 제 발로 무너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디스 쪽으로 변하고 네.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어느 대목이 사실은 이번 대선의 승패를 그럼 좌우했냐라고 그 주제로 보면 넘어가 보죠. 예. 이번 대선의 변곡점이 여러 번 있을 수 있어요. 갤럽에서 조사했을 때 2번인가 3%포인트로 격차가 좁혀진 적이 있어요. 2주 연속으로 3%포인트로 좁혀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3번 당의 후보가 유치원 발언을 했어요. 저는 그게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격해서 비판해서 막 무너진 게 아니라 그냥 혼자 가서 넘어져 버리더라고요. 그게 계속 이어져서 마지막에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라는 발언까지 가면서 이게 완전히 무너진 거라 저는 후보 싸움에서 졌다고 생각하고 저 국민의당도 후보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다른 요인 갖고 분석하면 앞으로도 힘들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야박했나요? 분위기 싸하네. 아니, 정영기입니다. 다시 대선전으로 돌아가는 분위기 아주 좋아요. 네, 정영기입니다. 제가 조금 대선은 우리는 끝나지 않았다. 예. 뭐 변곡점 얘기를 먼저 조금 말씀드리면 변곡점은 이번에는 이제 그 진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영 구도로 갔기 때문에 1번은 거의 그대로 쭉 어느 정도 이게 평행으로 갔습니다. 근데 나머지 쪽에서 결국은 이렇게 변곡점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 큰 의미 있는 변곡점이 결국은 뭐 반기문 전 총장이 만들어냈던 변곡점인데 허무하게 그냥 스스로 접었던 거고. 그때 안 접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그 가정으로 어떻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왜 접었나요 그때? 뭐 본인의 아무튼 뭐 권력의지 부족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성견점이 있었던 거죠. 자, 두 번째 큰 변곡점은 역시 방금 우리 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철수 후보가 만들어냈던 포물선의 변곡점이 꽤 높이 올라왔었잖아요.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갔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된 거잖아요. 반기문 총장도 스스로 그렇게 했고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홍준표 후보가 앞에 꼭지점보다 좀 더 높은 변곡점을 만들어내는가 했는데 이제 그거보다 안 됐죠.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는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일단은 시간적으로 짧았던 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쪽 아쉬운 점이기도 한데 일단은 지지층을 확고하게 뭉치게 해놓고 그리고 외연 확장 나가야 되는데 지지층 뭉치게 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한 정도였으니까 외연 확장이랄까 뭐 좀 포용력 있는 이런 부분들이 보여질 수 있는 물리적 시간 자체가 부족했다라는 점. 그거 이외에 여러 가지 지적하시고 싶은 표정이신 것 같은데 그건 뭐 얘기하고요. 자,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양날의 그 검처럼 다 이제 칭찬해 드린 게 또 사실 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간절함, 권력의지, 또 강한 권력의지 이런 게 1번 진영에 분명히 있었는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까지도 어떤 법안에 서명만 했다고 해서 문자 폭탄이 정말 조직적으로 오는 게 느껴져요. 제 번호를 알고 어떤 법안에 대해서 문안도 똑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대선 과정에서는 어떠했겠으며 이거는 그 지지층들은 강하게 결집하겠지만 다른 국민들을 좀 돌아서게 하는 이런 측면이 지금 잘하길 바라는 면에서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정말 국민 통합을 하고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자면 아무튼 그런 측면들이 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전 뭐 은근히 디스를 좀 하자면 칭찬과 디스를 섞어서 막 예, 감정이 다 안 풀리셨어요, 다. 아니 그것도 하라며요 그렇게. 근데 유승민 후보나 아니 칭찬하되 눈을 부라리려고 하라고 그랬지 제가. 아니, 유승민 후보나 심상정 후보가 상당히 이 정책 역량이 있고 뭐 훌륭하신 분이라는 걸 뭐 누구들 부정하겠습니까 하는데 다만 대통령감으로서의 부분은 아니 한 번쯤 더 그분들 본인도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많이 아는 거가 되고 나면 만기 칠남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 중에 빨리 개헌해서 아니 정말입니다. 이게 이런 모든 일들이 벌어진 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통 문제는 좀 이따 기회가 있겠죠. 예, 예. 3부 또 있으니까요. 진수입니다. 예. 변곡점. 좀 말꼬리 잡는 것 같아서 그런데 우선 요 얘기부터 하고 제가 변곡점 얘기를 할게요. 많이 알아서 만기 칠남하면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바로 직전 대통령께서는 너무 모르시는데도 만기 칠남을 하시려고 해서 이 사단이 벌어진 것 같고요. 알면 아는 만큼 시킬 수도 있고 사람을 잘 적재적소에 맞춰서 쓸 수 있고 아는 게 모르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홍준표 잡는 진수이. 그리고요. 저는 누가 뭐래도 이번 대선의 가장 큰 변곡점은 결국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딱 터트려지는 순간 선거는 거의 끝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선거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자잘한 변곡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반기문 사태가 그 다음 변곡점. 반기문 사태는 바른정당에게는 굉장히 아픈 변수였죠. 근데 제가 나중에 저는 바른정당 그러니까 탈당하고 창당하기 그 사이에는 제가 없었는데 저는 창당하고 이제 입당을 한 상태인데 나중에 이제 뭐 탈당 최근에 그 12명 탈당하고 요런 13명 그 즈음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탈당하는 과정에 이 탈당의 동기가 33명 의원들 사이에 탈당의 동기가 달랐던 거예요. 한 그룹은 어떻게든 나와서 반기문을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정권을 다시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셨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유승민 후보랑 일부 의원들은 그게 아니고요. 개혁 보수를 좀 개혁을 해보겠다. 끝까지 새누리당에 남아서 해보고 싶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나와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온 이분들이 이제 어울려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탈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그러면 돌아가신 분들은 소위 반기문 옹립파였나요? 제가 보기에는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다음 변곡점이었던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 마지막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 마지막 변곡점은 그 13분 탈당하시면서 저희들 잠깐 망연자실했었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계실 동안에는 별로 선거운동 안 하고 지지율 낮다는 핑계로 연대 얘기만 하면서 압박을 하셨는데 오히려 나가는 걸 계기로 해서 저희들한테 엄청 큰 도움을 주고 나가셔서. 12척의 배가 그분들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나가고 예. 배가 나가고 나니까. 부족한 부분들을 하여튼 이 국민들이 채워주셔서 하여튼 너무 감사히. 아니, 저희 변곡점이 사실은.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2부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3부에 이 5분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호준입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자, 오자 토론 이어갑니다. 이철희 의원, 정용기 수석대변인, 이용주 의원, 진수희 전 장관, 이정미 의원 나오고 계시고요. 자, 그럼 이정미 의원의 지난 대선의 변곡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니, 저는 선거를 시작할 때부터
정권 교체는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자들을 믿었고 뭐 자유한국당이나 보수정당의 재집권은 가능하지가 않다. 그리고 전체 한 70%에서 많게는 80% 파이 안에서 야당 내부에서의 개혁 경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안철수 후보와 이제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유력한 그 정권 교체 적임자로서의 경쟁이 딱 시작이 되자마자 안철수 후보가 1위 후보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전들을 펼치는데 이제 가장 큰 미스는 결국은 굉장히 강력한 개혁성을 보여주고 있는 문재인 후보와 달리 자기는 그럼 좀 더 이렇게 넓은 세력들을 좀 포괄하고 끌어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약간 이렇게 이쪽도 저쪽도 아닌 그래서 이번에 그 개혁 정부를 끌어나갈 적임자로서 안철수 후보에게는 좀 자격이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뭐 대세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진보 정당으로 대선을 완주하면서 의미 있는 득표를 이번에 얻어야 되는 어떤 그런 그 과정에 있었는데 저희들한테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바른정당 12명 의원의 탈당이 굉장히 컸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게 나쁘게 효과를 그렇죠. 그러니까 동정론이 상당히 일면서 정의당에게 일정 좀 새로움을 기대했던 새로운 어떤 지지자들 유권자층들이 쭉 유입이 되고 있던 상태였는데 그 12명 탈당 사태가 딱 터지고 그 다음 날 또 그 후보님 따님 관련해서 또 사건이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사전투표가 이루어졌죠. 예. 네. 그러면서 약간 지지율이 딱 주춤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승민 후보 쪽으로 쭉쭉쭉 빠지는 게 뭐 쭉쭉쭉 해봐야 2, 3%긴 하지만 저희들로서는 그게 굉장히 그 큰 지지율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양상이 나타나면서 야 큰일 났다. 저희들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것 때문에 위기를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때 왜 심상정 아니면 유승민을 선택하라는 캠페인을 아니 하셨어요? 이 얘기가 굉장히 이상하게 SNS에서 떠돌아가서 저희들 뭐 일일이 그거를 다 대응을 하기도 너무 힘들 정도로 일부 지지자들께서 이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이제 구세아라 유승민은 지난번 TV 토론에서 국민들이 다 보셨기 때문에 어떤 맥락이신지를 알 것이고 그리고 나서 어떤 한 그 TV 토론이 있었던 과정에서 저희 김종대 의원님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고 각 당 후보들에게 자기 후보가 아니면은 어떤 후보를 지지하겠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나오신 분도 뭐 우리가 아니면 누구 이렇게 이제 각자가 다 얘기를 하는 과정이었고 저희 김종대 의원은 보수 지지층이라면 홍준표 후보보다는 유승민 후보를 찍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약간 고기만 딱 따가지고 마치 우리가 유승민 캠페인을 했다는 식으로 엄청나게 SNS에서 그게 이제 돌았었죠. 그것도 있었지만 한 번 더 다른 라디오의 인터뷰에서 따로도 질문했어요. 한 번. 그러니까 그 질문들이 다 당신이 지지하는 그러니까 당신 그 자당의 후보가 아니라면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라는 질문 속에서 나온 맥락이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섭섭하네. 아니 보수 후보층이라면 홍준표가 아니라 유승민이다. 보수 후보층이 심상정 후보를 지지할 리가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 질문이 빈정상하네 오늘. 자 그러면 이용주 의원님 3번. 예. 이용주 의원입니다. 아차 싶었을 때. 이번 대선에서 이제 다른 여러 분 동감하시다시피 탄핵 이후로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촛불 이후로 작년 12월 9일자 이후로 언젠가는 이제 조기 대선이 올 것이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빠르면 1월 달에, 늦으면 2월 달에.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5월 9일 하게 된 거죠. 결국 이제 12월 달에 대선은 조기 대선이 있을 거로는 12월 달에 결정된 걸 봤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정권 교체, 즉 여당, 기존에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정권 교체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남아있는 선택지가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국민의당의 후보적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많은 관심사였고 저희 국민의당에서도 안철수 후보 정도로면은 이번 선거 한번 치러서 볼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선거에 있어서 가장 큰 변곡점은 결정적인 거죠. 2월 16일에 있었던 사건, 2월 16일. 올해 2월 16일 무슨 일이 있었냐. 홍준표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12월 말이나 1월 초, 1월 말, 2월 초까지
전혀 대선 후보로 거론되지 않았던 사람이죠. 예. 이제 그렇게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그때 또 그런 언급을 했어요. 대선 출마 어떻게 말을 하긴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설명 이게 무죄 판결 날 거라고 전혀 예상치 않았던 거고. 근데 이제 다른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자유한국당에 있던 다른 후보들과 달리 홍준표 후보는 좀 다른 성격이 있었죠. 어떤 성격이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좀 거리가 어떻게 반박적인 거죠.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이고 또 이 정부 들어서서 경남 도지사를 하고 있으면서 현 정부에 가담하지 않아서 참여하지 않아서 현 정부 실정으로부터 조금 더 한 발 또 좀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경남지사라는 일정한 지역적 연구가 있어서 기본적인 지지율을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있어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후보군이 2월 16일 날 처음으로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지지율이 8% 9% 이 정도 있어서 저희도 국민의당 생각으로서는 홍준표 후보하고 이제 유승민 다른 이제 보수정당 후보들 다 묶어서 15% 선으로 묶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선거를 해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홍준표 후보가 어마어마한 선전을 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아마도 지역주의가 많이 이제 개선됐다고 했는데 선거 결과로 보면 절대 지역주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개선되지 않았고 그 부분은 추후에 이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병목점은 이제 홍준표 후보가 직접적으로 대선에 출마하게 된 계기가 마련됐다. 하필 왜 고등법원에서 그때 발표했는지 한 달만 뒤에 있어도 출마 못했지 않았겠습니까? 출마 못했다면은 당시 자유한국당에 있던 어떤 후보가 나와도 이 정도의 지지 확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보수 쪽으로 쏠렸던 지지율이 변동이 국민의당 안철수 쪽 많은 선택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는데 그게 무너진 결과 보수 쪽도 PK, TK에서도 적절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고 그 결과 호남에서 될 수 있는 문재인을 무너지자 해서 집중적인 전략적인 투표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병목점 그거죠. 아직 두 번째요? 네. 두 번째 병목점은 논문 발표하는 줄 알았어. 저희들 정책 발표의 첫 번째 순위가 아마 유치원 정책이었을 겁니다. 유아 정책. 그 당시에도 말했었죠. 이게 결국에는 우리 실수, 아까 말한 안철수의 실수했다는 안철수의 실수가 아니라 언론이 실수했는데 그걸 잘 활용한 게 민주당에서 적절히 잘 지적한 거죠. 당시만 하더라도 논쟁은 이거 같지 않습니까? 병설 유치원과 단설 유치원 문제였는데 그것이 돌고 돌아서 나중에 문제가 뭐가 되냐. 사립 유치원 하는 사람들 앞에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가 적절하냐서 어깨의 이익을 대비하는 게 아니냐는 쪽으로 이제 몰고 가게 돼서 소위 정책 발표라는 일인데 조심스러워 그 뒤로는 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상태에 있는 거고. 변곡점이 너무 깁니다. 네. 세 번째는 가장 결정적인 거죠. 변곡 라인이야. 찍어야 되는데 완만한 능선을 지나가는 느낌이야. 세 번째는 결국 이제 TV 토론에서 참패를 한 거란 거죠. 참패. 이론의 여지 없는 참패. 그만큼 그 부분은 이제 후보가 준비가 덜 돼 있었고 다른 것을 토론을 뒷받침할 참모들이 제대로 보필을 못했다. 이렇게 결론 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변곡점은 안 도와주셨는데 홍준표의 대선 출마가 가능하게 됐던 무죄 판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후보, 우리 캠프 입장에서 아차 싶었던 때가 바로 말씀하시니까 토론회 때였어요? 아닙니다. 저거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유치원 발언 때도 컸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이거 간단히 실수한 건데 우리가 실수한 게 아니라 언론이 오버리 했던 건데 이게 그렇게 크게 굴러갈지 전혀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틀 3일쯤 지나고 나니까 전혀 다른 모양새로 공격의 포인트 바뀌어 공격했어요. 아니 그거는 직접 안철수 후보의 워딩이 방송에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오버한 게 아니고 본인이 실수한 거예요. 아니 그게 전혀 아니고 본인은 제대로 말했는데 제대로 말 안 했어요. 워딩을 다시 보시면 아신다니까. 그 결론을 그려놨어요. 언론이 오버한 걸로 결론이 났던 거고 그 이후에 내 주제의 전선은 병설 단선이 아니라 나중에 돌고 돌아서 왜 사립 유치원의 업계 이익을 대변하냐 이걸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아니에요. 민주당이 정확히 공격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그 당시에 참 이긴 단설 사람이 야박하게 할 수도 유치원에 없고.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장이 있으셨고 그 후에 이거를 자꾸 이제 방어를 하다 보니까 말이 꼬이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오래 지속됐다는 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패배하신 진수입니다. 패배하신 분에 대해서 너무 길게 얘기하는 것도 맞아요.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자당의 후보가 혹은 자당 캠프가 아차 싶었던 순간 제가 먼저 그냥 네. 그 예. 얼른 숙제하듯이 예, 하고 빨리. 넘어갈게요. 예. 정용기입니다. 두 가지인데 두 가지가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났어요. 하나는 정치적으로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12분의 의원이 저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때 아차 싶었어요. 받아들였는데 예. 왜 오지 마? 아니 왜 아차냐면 예. 오시는 것 자체도 이 바로 선거가 임박했는데 이게 역효과가 예전에 정몽준 사태 예. 뭐 이런 걸 보는 듯한 이것도 있었지만 기시감이 또 하나는 친박 의원들 징계 해제가 같이 그때 친박 의원들이 들고 나오니까 야 이거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내부적으로도. 파장이 아니, 저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후보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 무렵에 바로 장인에 대한 어떤 표현의 문제가 예.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버 크로스를 이루고 막 골든 크로스를 향해 가던 중에 그 추동력을 급격하게 떨어뜨린 게 정치적인 거 그다음에 개인적인 거 두 가지가 같은 시기에 일어난 부분인데 그때 참 저는 정말 혼자서 예. 야 이거 오셨어요? 아차가 아니라 이거 좀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그때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대통합의 명분을 아니 그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대변인으로서는 네. 그 네, 대변인 그것도 있고요. 또 지지층이 다수가 그걸 원하긴 원했습니다. 저한테도 많은 이제는 말할 수 분들이 있다 이러면. 네, 많은 분들이 왜 안 합치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하지만 오랜 정치 경험을 가진 의원이 보실 때는 이건 아닌데. 아차, 속으로. 역효과가 항상 있는데 역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 뭐 이런. 네. 예. 아차 싶으시군요. 이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진수희입니다. 당이 아차 싶었던 순간하고 후보가 좀 네. 아차 싶었던 순간을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당의 경우는 그 탈당에서 나오자마자 창당하기 전까지 그 사이에 개혁신당 이름으로 여론조사하고 했을 때는 지지율이 더 높았죠. 구새누리당보다 높았어요. 네. 근데 그 무렵에 선거 연령 인하하고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당이 입장을 머뭇거렸죠. 번복하는, 네. 머뭇거리고 번복하는 바람에 그때 기대가 한번 이제 꺾였고. 실망으로 네. 변하면서 지지율이 그때 꺾였는데 그 이후로 지지율 회복이 참 그리고 힘들더라고요. 그때 단일화 발언이 예, 그랬고 이제 네. 후보가 아차 싶었던 부분이 바로 대선 레이스 시작하자마자 우리 후보가 보수 단일화론을 들고 나왔을 때 캠프 내부에서 좀 아찔했어. 네, 확 꺾였죠. 확. 예. 네. 그랬는데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TV 토론을 통해서 상당 부분 많이 만회를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단일화. 예, 이철입니다. 제가 이 방송 나와서 실버 크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많이 쓰이대요. 네. 자랑이십니까? 보람을 느끼. 예리했습니다. 네, 저는 저희가 유승민 후보에게 TV 토론하면서 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가지고 정책본부장이라고 얘기하라는 거는 실언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 토론회 때 쿨하게 사과한 거는 뭐 해서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만 그때는 깜짝 놀랐었죠. 저도. 악수가 아닌데 속된 말로 C급했습니다. 소진 어쩌 C급. 네. 그거 말고는 크게 보면 전략적으로 제가 약간 내부에서도 약간 혼선이 있었던 거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정권교체가 아니다. 이렇게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부에서 논쟁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아니라고 그러면 말이 되냐. 정권교체는 정권교체다. 그거 가지고 논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빨리 저희가 터닝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인정을 하되 어떤 정권교체로 가는 게 맞냐. 그래서 저희가 통합정부도 내고 통합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논쟁이 만약에 잘 정리되지 않았더라면 저희도 상당히 좀 혼선이 있었을 텐데 내부에서 조금 논쟁을 하다가 빨리 정리를 해준 게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진짜 내부에서 심각했거든요. 내부적으로는. 적폐 얘기를 너무 많이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상대 후보들이 적폐 세력이라고 하니까 그게 유권자도 포함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유권자를 이렇게 나누느냐, 분열을 시키냐 이런 공격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 고비 국면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저로서는 정리를 잘해서 이렇게 적폐에서 통합당으로 넘어간 게 저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이정미입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시니까. 아니, 저희는 사실은 이제 초반부터 굉장히 페이스가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아쉬운 점은 막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10% 지지율까지 갔다가 이제 쭉 빠지기 시작을 했던 건데 그게 깜깜이 선거 시작되면서 사표론 확 다 돌고 사실 저 아는 분도 몇 분이 투표장 앞에 갈 때까지 5번이었다가 투표장 안에 들어가서 1번을 찍었다는 그런 이제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12쪽도 떠나고 배가. 그만큼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막 절박함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상당히 있었는데 제가 막판에 안철수 후보 뚜벅이 유세 딱 시작할 때, 막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우리가 저거 했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막판에는 정말 읍소를 했어야 됐다. 그러니까 지금 심상정 후보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호소들도 많이 했지만 훨씬 더 절박함으로 이 진보 정치를 키워줘야 될 이유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보여주는 이런 것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구상을 안 했던 게 아닌데 갑자기 안철수 후보가 딱 그걸 먼저 시작을 해버린 거여서 저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딱 이때 진짜 삼보일배라도 하시지만. 별 얘기 다 했습니다. 뭐 삼보일배만 얘기해봤겠습니까? 어디 올라가자 머리를 깎자. 정말 죽기 살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것도 사실 그렇게 한다고 표가 될까? 아니 얼마나 삭발. 절박하면 그런 얘기까지 나왔겠냐. 뭐 이 말씀. 안 하시고 참 다행이네 삭발은. 그럼요. 아무튼 그게 그 결정적 한 방이 나중에 너무 아쉽다는 막판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이영주 의원입니다. 항상 마지막에 하시네요 오늘. 저희 안철수 후보죠. 예. 이제 이 부분들은 뭐 당하고 후보하고 약간 좀 좀 멀어져 있달까? 그런 뭐 정책적인 차이가 있어서 이제 발생된 문제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번 이제 토론회 과정이나 이제 전체적인 선거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의 개혁성, 이게 또 호남 지지자에 대한 부합성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경우가 햇볕 정책에 대해서 명확하게 워딩을 안 했다는 거예요. 뭐 찬성은 아니다. 뭐 공과 이런 식으로 말고 찬성한다고 하면 찬성이다 라고 해놓고 뭐 과를 논하고 하면 되는데 어쨌든 끝까지 입에서 찬성이라는 말이 안 나왔다는 것이 저는 큰 실수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후보가 햇볕에 찬성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찬성해요. 근데 그 말을 안 하는 거야. 보수표를 의식해야 돼. 그런 그러니까 양손에 다 잡으려다가 그 토론 전략은 어디서 당에서 짠 게 아니에요? 캠프에서? 어쨌든 이제 두 번째를 말씀드리면은 이번에도 캠프 같은데 답변이. 두 번째는 이건 뭐 저 득실은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토론에 가서 여러 가지 경제 분야 하나는 이제 안보 분야로 했었지 않습니까? 안보 분야로 펴고 이제 편에 묶일 때 이렇게 묶여야 되니 저쪽으로 다시 묶인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저희들이 사드 문제에 있어서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입장을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사드 문제에 있어서 저는 그것은 뭐 어느 게 뭐 정책적으로 옳고 그른 걸 떠나서 그 실제 변경한 것이 이후의 선거 과정을 보면은 지난한 길을 간 거다. 토론회라든지 뭘 보더라도 그래서 사드에 관련한 입장을 변경한 부분은 앞으로도 그리고 뒤로도 두고 이제 문제거리가 남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거는 이제 결국에는 사면론에 가는 거죠. 박근혜 사면론에 대해서 한 해 안에 또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렵게 말하지 말고 그냥 명확히 박근혜 사면 안 하겠다 딱 한마디면 정리가 됐을 텐데. 같은 취지의 말을 굉장히 중의적으로 어렵게 해서 지지자들로 하기면 저게 한다는 소리인지 안 한다는 소리인지 뭐 이해하지 뭐 혼란을 가지고 한 특히 메시지 팀에다 보냈어야 되는데 MB 아바타로 대해서도 다른 게 아니라 사정사업 제주도 하겠다 딱 한마디면 해결됐을 문제인데 그것을 엉뚱하게 또 다른 말을 자꾸 표현을 해서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요. 그 캠프 그러니까 당 캠프와 상관없는 다른 조직에서 메시지를 만든 거예요? 당 캠프도 있었지만 뭐 당 캠프도 사람이 여러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용주 의원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결론은 이제 소위 이제 정책 부분에 있어서 호남의 지지를 얻지 못한 여러 개의 부분 그리고 이제 사드의 문제에서는 보수 쪽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쪽에서 문제가 생긴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에서 중도라고 하는 게 참 이 포지셔닝 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긴 한 것 같아요. 예. 이번에 그리고 일본한테 저희가 도움을 드린 게 힘내라 심상정, 굳세어라 심상정 잘한다. 저도 그렇고. 그 얘기할 때마다 정말 짜증나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일본을 쫙 몰렸어요. 저희 원래 도와주시려고 그런 거였어요? 에이, 설마. 그러니까. 설마 홍준표 후보 얘기 듣고 그렇게 옮겼겠어요. 뜻대로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인생사가. 민주당에서 표를 빼서 정의당으로 가라고 멘트 쳤는데. 저희 이번 입장에서는 진짜로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가 정말 파이팅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진심으로 바랐는데 이 진정성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심상정 후보가 굳세어라 유승민 그거는 좀 효과가 있었다고 봐요. 네. 우리가 조금 플러스가 그렇죠. 됐다고 보는데 여기 마이너스 거기 플러스. 네. 2번 캠프에서 뭐 굳세어라 힘내라 심상정 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니, 저는 진짜 그때마다 정말 그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를 알기 때문에 짜증이 너무 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일본을 결과에 영향을 별로 안 줬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앞으로 정계 개편이라고까지 좀 거창하고 각 당에 큰 변화가 있을 게 있나요? 간단하게 앞으로 우리 당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른당과 국민의당이 합쳐진다는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럴 일 없습니다. 이용주 의원입니다. 명확합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바른정당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까? 예. 근데 원내대표님들끼리는 왜 그러시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글쎄 그래서 원내대표는 왜 개인 입장을 그렇게 얘기하는지 당의 다수는 그런 생각 안 하고 그 있어요. 원내대표들은 곧 떠나가려고 원내대표들이. 근데 정영기입니다. 근데 지금 아무튼 정계에 어떤 변화가 있다면 첫 번째 시발점이 바른정당일 거다라고 하는 거에는 대체적으로 인식이 같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 지금 당장에 지금 국민의당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방금 이용주 의원 말씀하셨듯이 교섭단체 20석에 딱 걸려 있기도 하고요. 자유한국당에서 또 땡깁니까 바른정당은? 아니 그게 아니라 보수 지지층 이번 대선 내 보수의 패배는 결국은 보수 분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내가 측면에서 반론이 있어. 보수의 어떤 단합 이런 거를 바라는 네. 지지층들의 욕구가 있습니다. 바른정당을 흡수한다는 얘기죠.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요인이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반기문을 일종의 구세주처럼 반기문을 후보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중에 대장이신 분은 바른정당 안에 계세요. 김무성 의원요? 아까부터 전 특정인 이름은 직접 말씀 안 드립니다. 알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찌 됐건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의 원심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김무성 의원과 얘기 중입니까?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없고. 예리했습니다. 아니 0.1초 걸렸어. 아니요 나올 때까지. 아니 진짜 다만 아닌데 제가 네. 거기까지 아니 하시네. 모르시는 처음부터 거야. 아니 반기문을 저기로 하려는 쪽과 유승민 후보를 후보로 만들려고 하는 아까 진수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파가 쫙 나눠져 있었군요. 아니 다 가셨어요. 그분들은 가셨고요. 그러니까 대장이 아직 남아계시는 건 맞잖아요. 아니 이제 김무성 대표는 이제 생각도 많이 바뀌셨고 이제 그런 생각 안 하시고 제가 반론이 있는데 아까 왜 보수 분열 얘기하셨는데 이번 대선 패배가 보수 분열 때문에 그랬다는 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번에 선거가 이제 진 싸우시네. 거는 보수가 박근혜 정부 실정이 첫째 이유입니다. 아니 그럼요. 그 얘기를 하셔야죠. 보수 분열은 아니고요. 보수가 개혁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국정농단 사태 초래한 강성 친박 구새누리당 전적으로 이번 패배의 책임이 있다. 저는 그 말씀 분명하게 드려야 될 것 같고 드려야 될 것 같고 바른정당은 이미 한번 그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딱 20명이지만 그 20명 중에 한 분도 그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저는 그걸 깼다라는 책임을 질 만큼 감수할 만큼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다고 보고요. 오히려 국민의당이 지금 숫자는 많지만 호남 이번 대선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오히려
국민의당에 계신 호남 의원들이 이 민주당 쪽의 이 원심력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흔들릴 서로 소지가 이제.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국민의당 쪽이 오히려 지금 좀 더 위험한 상황인데 국민의당이 민주당 바른정당은 전혀 바른정당은 전혀. 예, 네. 그렇지 국민의당은 않습니다. 한번 어떻습니까? 두고 보세요. 예. 바른정당의 합당은 모르겠지만 제가 뭐 지난주부터 이제 대선 이후 끝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어제까지 그제까지죠. 이제 낙선 인사를 쭉 다녔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이번에 1번 찍었는데 미안한데 다음에 찍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 계속 하세요. 무슨 취지냐면은 위로 아니에요, 그냥? 호남에서는 전략적 투표 차원에서 7대3으로 찍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만약에 이제 바른정당이 이 교섭단체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그거는 자유한국당으로 의원이 가서가 아니라 민주당 쪽으로 가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 바른정당에서 민주당으로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 나오네요. 아마 이제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럼 국민의당에서 민주당으로 하는 사람들 정치적 없어요? 상상력이 없을 것 대단하죠. 같은데. 저희 그런 계획 없거든요. 서로 계획은 없는데 도대체 이런 말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혹시 정의당은 그런 정계개편과 관련된 얘기가 없죠? 내부적으로. 저희는 뭐 어쨌든 뭐 200만 표 이번에 이걸 기초로 단단히 진보 정당의 길을 잘 가려고 합니다. 그러죠. 예. 저희도요 220만 220만 8,771표. 이거는 진짜 소신 투표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이렇게 된 거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개혁 보수의 길을 꿋꿋하게 담대하게 제가 가겠습니다. 요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는데. 잘리는 거예요? 아니, 짧게 하시죠. 예. 짧게. 아니 이 촛불 개혁을 바랬던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에서는 이게 제로섬 게임이 되다 보니까 서로 굉장히 또 반목하고 이렇게 응어리진 것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이번 정부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반성하겠습니다. 개혁하겠습니다. 네, 국민의당은 699만 8,342표를 믿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557만 표겠거든요. 차이로.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이 오자 토론이 너무 아까워서 격주를 한번 마련해 볼까 하는데 바쁘실 텐데, 방송 나와서 반응을 좀 보고요. 없애든가, 아니면 격주로 다 살리든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 자유한국당의 정영길 수석 대변인,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 바른정당의 진순희 전 장관,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일반 당에 대해서는 첫째로 인해 전술, 막대한 인력들, 조직들, 뭐 유세 현장뿐만 아니라 SNS 상에서도 수많은 인해 전술들이 가능했다. 그다음에 아까 문재인 1번가로 대표되는 SNS라든지 보여주는 거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잘했다. 또 하나 이제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디스 겸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거예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집중해서 공략해야 될지를 명확히 알고 공략을 했다. 이런 겁니다. 호남에 대해서 이제 뭐 잘 먹힐 저는 사실 그게 안 먹힐 줄 알았어요. MB 아바토이라는 게 안 먹힐 줄 알았어요. MB 아바토는 이게 뭐지? 이게 실체가 있는가? 그래서 그게 호남에 먹힐 줄 몰랐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자꾸 그것을 와서 돌아다니면 말을 하고 다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게 먹히겠나 했는데 결국 먹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노인들이라든지 고연령층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이유가 그걸 하나 한 걸 보고 야 정말로 딱 핀셋으로 잘 잡아서 공략했구나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후보 본인이 얘기해서 먹힌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다음 또 네, 하나는 말씀하셔가지고 우린 다 알게 이제 됐어요. 시작은 우리 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때 시작했던 박지원 상황론 네. 이 부분을 시작은 홍준표 후보가 했으나 전파는 맞아. 민주당 쪽에서 전파를 해서 이게 또 제대로 먹겠다는 거예요. 저 다른 당에 했던 것조차도 이거 좋다 싶으면 금방 소위 베껴서 카피 능력이 뛰어나다. 정책에 대한 것은 뭐 다른 당 걸 카피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이런 선거 홍보, 선거 전략조차 카피하는 데 뛰어난 능력이 있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단하다. 이게 아마도 문재인 캠프가 예전에 한번 대선 한번 치러본 경력도 있고 집권해본 경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전략들이 메시지들이 잘 먹힌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들이 선행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게 아닌가 싶다. 이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홍준표 후보 저는 잘하는 후보를 뽑는다면은 홍준표 후보라 뽑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여당 뭐 그 당시 여당은 아니었던 상태지만은 그런 상태에서 후보가 되고
대선을 치렀지 않습니까? 아무의 박수도 없는 상태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꿋꿋하게 잘 나가더라고요. 그 꿋꿋한 거 하나만큼은 평가받을 수 있지 않아. 디스하시네 계속. 아닙니다. 정말 꿋꿋한 거 하나만큼은 놀라운 정도다. 뒤끝 장렬이신데. 정말로요. 이거 정말 진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칭찬을 하나 말씀드린 거예요. 홍준표 후보 아니었으면은 자유한국당이 그 정도 편에는 저는 결코 얻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결코 얻을 수 없다. 그다음에 우리 유승민, 심상정 두 후보들은 정말로 대통령 후보감으로서는 국정 운영 능력만으로는 충분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죠. 특히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한번 다른 데서 말한 적이 있는데 뭘 물어봐도 다 아는 거죠. 뭘 물어봐도 다 안다. 특히 심상정 후보는 왜 빼는 거예요? 특히 또 그다음에 말씀드린 게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는 여러 세대라든지 이제 뭐 소외 계층에 대해서 적절히 언급을 해준 부분은 아마도 이제 미리 준비하고 오실 텐데 왜 다른 당은 이렇게 준비해 오는데 우리 당을 비롯한 다른 당은 그걸 못했을까? 적절한 시점에 먼저 했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심상정 이제 후보가 뭐 농민이라니 그걸 하나씩 3회인가 4회인가부터 언급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이제 다른 당도 따라 할 법도 한데 이제 다른 당도 따라 못한 게 이미 늦었다고 판단한 거죠. 그런 컨셉을 가지게 해요. 그래서 정말 적절한 시기에 잘 카드를 뽑아들었다. 이렇게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표는 안 나오는 거야 도대체. 저 반론해도 돼요? 반론도 하셔도 되죠. 뭐 칭찬하는데 반론하기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반론. 그 나폴레옹인가요? 누군가 나폴레옹이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누가 최고의 전략가입니까? 그랬더니 승자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승자다. 예, 그러니까 뭐 다른 말씀이 들을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뭐 다른 거는 저희가 이겼으니까 넉넉하게 다 받아들이겠는데 제가 여기 나와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거는 뒤로 갈수록 후보 싸움인데 우리 이용재 의원이 속해 있던 정당의 후보는 저는 제 발로 무너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디스 쪽으로 변하고 있는.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어느 대목이 사실은 이번 대선의 승패를 좌우했냐라고 그럼 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예. 이번 대선의 변곡점이 여러 번 있을 수 있어요. 갤럽에서 조사했을 때 2번인가 3%포인트로 격차가 좁혀진 적이 있어요. 2주 연속으로 3%포인트로 좁혀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3번 당의 후보가 유치원 발언을 했어요. 저는 그게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격해서 비판해서 막 무너진 게 아니라 그냥 혼자 가서 넘어져 버리더라고요. 그게 계속 이어져서 마지막에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라는 발언까지 가면서 이게 완전히 무너진 거라 저는 후보 싸움에서 졌다고 생각하고 저 국민의당도 후보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다른 요인 갖고 분석하면 앞으로도 힘들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야박했나요? 분위기 싸하네. 아니, 저 정영기입니다. 다시 대선전으로 돌아가는 분위기 아주 좋아요. 네, 네, 정영기입니다. 제가 조금 대선은 우리는 끝나지 않았다. 예. 네. 뭐 변곡점 얘기를 먼저 조금 말씀드리면 변곡점은 이번에는 이제 그 진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영 구도로 갔기 때문에 1번은 거의 그대로 쭉 어느 정도 이게 평행으로 갔습니다. 근데 나머지 쪽에서 결국은 이렇게 변곡점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 큰 의미 있는 변곡점이 결국은 뭐 반기문 전 총장이 만들어냈던 변곡점인데 허무하게 그냥 스스로 접었던 거고. 그때 안 접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그 가정을 어떻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왜 접었나요 그때? 뭐 본인의 아무튼 뭐 권력의지 부족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성견점이 있었던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큰 변곡점은 역시 방금 우리 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철수 후보가 만들어냈던 포물선의 변곡점이 꽤 높이 올라왔었잖아요.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갔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된 거잖아요. 반기문 총장도 스스로 그렇게 했고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홍준표 후보가 앞에 꼭지점보다 좀 더 높은 변곡점을 만들어내는가 했는데 이제 그거보다 안 됐죠.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는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요. 일단은 시간적으로 짧았던 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쪽 아쉬운 점이기도 한데 일단은 지지층을 확고하게 뭉치게 해놓고 그리고 외연 확장 나가야 되는데 지지층 뭉치게 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한 정도였으니까 외연 확장이랄까 뭐 좀 포용력 있는 이런 부분들이 보여질 수 있는 물리적 시간 자체가
부족했다라는 점. 그거 이외에 여러 가지 지적하시고 싶은 표정이신 것 같은데 그건 뭐 얘기하고요. 자,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양날의 그 검처럼 다 이제 칭찬해 드린 게 또 사실 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간절함, 권력의지 또 강한 권력의지 이런 게 1번 진영에 분명히 있었는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까지도 어떤 법안에 서명만 했다고 해서 문자 폭탄이 정말 조직적으로 오는 게 느껴져요. 제 번호를 알고 어떤 법안에 대해서 문안도 똑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대선 과정에서는 어떠했겠으며 이거는 그 지지층들은 강하게 결집하겠지만 다른 국민들을 좀 돌아서게 하는 이런 측면이 지금 잘하길 바라는 면에서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정말 국민 통합을 하고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자면 아무튼 그런 측면들이 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전 뭐 은근히 디스를 좀 하자면 칭찬과 디스를 섞어서 막 예, 감정이 다 안 풀렸어요, 다. 아니, 그것도 하라며요, 그렇게. 근데 유승민 후보나. 아니, 칭찬하되 눈을 부라리려고 하라고 그랬지, 제가. 아니, 유승민 후보나 심상정 후보가 상당히 정책 역량이 있고 뭐 훌륭하신 분이라는 걸 뭐 누구들 부정하겠습니까? 하는데 다만 대통령감으로서의 부분은 아니, 한 번쯤 더 그분들 본인도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많이 아는 거가 되고 나면 만기칠남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 중에 빨리 개헌해서 아니 정말입니다. 이게 이런 모든 일들이 벌어진 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통 문제는 좀 이따 기회가 있겠죠. 예. 3부 또 있으니까. 예, 진수입니다. 변곡점. 좀 말꼬리 잡는 것 같아서 그런데 우선 요 얘기부터 하고 제가 변곡점 얘기를 할게요. 많이 알아서 만기칠남하면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바로 직전 대통령께서는 너무 모르시는데도 만기칠남을 하시려고 해서 이 사단이 벌어진 것 같고요. 알면 아는 만큼 시킬 수도 있고 사람을 잘 적재적소에 맞춰서 쓸 수 있고 아는 게 모르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홍준표 잡는 진수이. 그리고요. 저는 누가 뭐래도 이번 대선의 가장 큰 변곡점은 결국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딱 터트려지는 순간 선거는 거의 끝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선거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자잘한 변곡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반기문 사태가 그 다음 변곡점. 반기문 사태는 바른정당에게는 굉장히 아픈 변수였죠. 근데 제가 나중에 저는 바른정당, 그러니까 탈당하고 창당하기 그 사이에는 제가 없었는데 저는 창당하고 이제 입당을 한 상태인데 나중에 이제 뭐 탈당, 최근에 그 12명 탈당하고 요런 13명. 그 즈음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탈당하는 과정에 이 탈당의 동기가 33명 의원들 사이에 탈당의 동기가 달랐던 거예요. 한 그룹은 어떻게든 나와서 반기문을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정권을 다시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셨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유승민 후보랑 일부 의원들은 그게 아니고요. 개혁 보수를 좀 개혁을 해보겠다. 끝까지 새누리당에 남아서 해보고 싶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나와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온 이분들이 이제 어울려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탈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그러면 돌아가신 분들은 소위 반기문 옹립파였나요? 제가 보기에는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다음 변곡점이었던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 마지막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 마지막 변곡점은 그 13분 탈당하시면서 저희들 잠깐 망연자실했었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계실 동안에는 별로 선거운동 안 하고 지지율 낮다는 핑계로 연대 얘기만 하면서 압박을 하셨는데 오히려 나가는 걸 계기로 해서 저희들한테 엄청 큰 도움을 주고 나가셔서. 12척의 배가 그분들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나가고 배가 나가고 나니까 부족한 부분들을 하여튼 이 국민들이 채워주셔서 하여튼 너무 감사히. 아니, 저희 변곡점이 사실은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2부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3부에 이 5분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어준입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자, 오자 토론 이어갑니다. 이철희 의원, 정용기 수석대변인, 이용주 의원, 진수희 전 장관, 이정미 의원 나오고 계시고요.
자, 그럼 이정미 의원의 지난 대선의 지난 대선 기간 가장 뜨거운 호응을 받고 가장 뜨거운 욕설도 쏟아진 코너였습니다. 네. 빙의 토론. 오늘은 이제 빙의 아니고 본명 토론입니다. 본명 토론. 본명으로 하기로 했는데. 자,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정용기 수석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나오셨고요. 예, 이용주 의원입니다. 바른정당의 진수희 전 장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이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생들 하셨고, 오늘은 빙의 아니고요. 네. 본인들, 본명, 근데 이런 목소리만으로 구분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철입니다. 뭐, 이렇게.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목소리로 구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용주 의원님 빼고.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은 상대 당과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일만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 당의 우리 당은 이런 지점에서 부족했다거나, 이렇게 하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우선 상대당이 진짜 잘한다. 야, 저거 정말 대응을 잘한다. 전략을 잘 세웠다. 정말 감탄했던 순간이 혹시 있는지. 얼굴을 쳐다보면 아무도 없는 이철희 의원님 1번부터 하시죠. 네, 어려운 거는. 예, 이철입니다. 예. 지금 계속 그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예. 저희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아슬아슬하다, 위태위태하다 이런 시점이 뭐 한 번 정도 있긴 했습니다만 상대 후보가 참 잘한다 이런 거는 어떤 계기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TV 토론이나 이런 걸 보면 잘한다는 느낌을 받았던 분은 심상정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 TV 토론 볼 때는 상대 후보가 잘한다.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예. 그 문재인 당시 후보에 대해서는 너무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저 정도로 잘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 문재인 후보는 이렇게 뭐랄까 달변은 아니잖아요. 네. 달변도 아니고 또 상황에 따라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대응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는 저희들 같은 입장에서는 좀 조마조마한 게 있긴 했습니다만 저는 TV 토론 때마다 굉장히 잘했고 마지막 토론에는 좀 부족하긴 했습니다만 근데 유승민 후보나 심상정 후보는 어떤 주제가 나와도 뭐 그냥 술술술술 이렇게 또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토론하는 게 좋았죠. 네. 부러웠다 같아. 네. 네, 이정미입니다. 네. 저는 이제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는 걸로. 그럼요. 저는 문재인 캠프가 참 많이 부러웠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후보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냈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특히나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 1번가. 이거는 거의 뭐 정말 너무너무 멋진 아이템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우리가 좀 더 많은 이렇게 물량을 좀 투입해서 우리도 저런 걸 좀 만들어 봤으면 그래서 약간 짝퉁 비슷한 걸 하나 만들긴 했었어요. 사람들이 재밌다고도 그러더라고요. 뭐 만드셨어요 그때? 네, 그래서 심상정이 2번가? 아니요 관상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점집에서 클릭하면은 이제 정책들이 하나씩 나오는 그런 걸 하나를 만들어서 관상집의 컨셉으로. 예, 나름 뭐 그것도 괜찮다는 평은 많이 들었지만 아무튼 그렇게 이제 후보를 돋보이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 이런 것들을 참 잘 구현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후보는 부럽지 않고 이제 캠프만 부럽고. 아니, 그 후보는 얘기였어요?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라고 더 다르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굉장히 다른 후보 중에 놀랐던 분은 안철수 후보님. 네. 그러니까 막판에 이제 지지율이 쭉쭉쭉 빠지고 있었잖아요. 네. 그쯤 되면 약간 사람이 이렇게 좌절하거나 이렇게 무릎이 확 꺾일 만한 그 타이밍에 갑자기 뚜벅이 요새를 하면서 최종적으로까지 아무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 이 점은 제가 굉장히 높게 사는 대목 중에 하나. 기가 죽을 만한데 안 죽었다. 네. 네. 기가 안 죽으신 게 5일 만에 다시 대선 출마 선언하셨어요. 5년 후. 근데 대선 제가 볼 때는 그 뚜벅이 요새를 통해서 약간 떨어지던 지지율을 살짝 만회했던 그런 맞아요. 효과는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번은 하신 말씀이 없어요? 예.
뭐 이제 뭐 우리 1번은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 참 정용기입니다. 1번은 이제 야당에서 여당이 된 입장이고 다른 세 분은 원래 야당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여당 그 전에 이미 탄핵되죠. 됐지만 어찌됐건 여당에서 야당으로 이렇게 급전직하한 적이라 뭐 참 뭐 패장 유구무원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말씀을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저게 되면 이제 1번 진영에서 지금 진영의 그런 저기로 몰고 갔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탄핵 정국 뭐 정권 교체 그 연계해서 이게 쭉 갖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먹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캐치프레이즈 내지는 기조를 정하고 끌고 간 게 문재인 후보라고 한다면 그런 면에서 안목이 분명히 있었던 거였다. 근데 저는 제일 부러웠던 게 뭐랄까 어떤 정권 교체에 대한 간절함이랄까요? 그 진영 구성원들의 그러니까 정치는 물론이려니와 일반 지지자들까지도 그 간절함이 저희보다 앞섰다라는 걸 느꼈어요. 이제 그게 언제 느끼셨어요? 뭐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구도 아니 그렇죠. 그럼 문자 폭탄 아니 사실 또 지난 주말에 저한테 문자 폭탄 엄청나게 오던데. 대선 끝난 다음에요? 예. 여기 나와서 그래요, 여기. 아니요 그거 아니고 아니에요? 뭐 법안 발의 때문인 것 같던데. 아무튼 어쨌거나 그런 문자 폭탄에서 느껴지지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는 거죠. 이거 판 깨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조심하는 게 다 마음이 모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가령 이런 방송에 출연하는 것도 그렇고 후보 주변에 카메라를 딱 잡으면 안희정 사람 캠프에 있었던 분들 뭐 이런 분들이 거기에 나와요. 친모의 아주 핵심들은 뒤에서 뭐 전체적인 디렉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안 나타나요. 그에 반해서 저희는 글쎄요. 뭐 마지막까지도 이제 친박 징계 해제 문제가 저게 됐고 뭐 또 이런 사태까지 이르게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당내 경선에도 후보로 나가고 어떤 분은 또 나가서 대선 후보로도 나오고 정은진 후보요. 네. 뭐 특정인 제가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나가서 대선 후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무튼 등등의 그리고 후보 주변에 이렇게 잡히는 분들 보면 강성 뭐 친박은 아니었는지 몰라도 뭐 그런 분들 많이 친박했던 분들이 많이 참 적극적인 역할을 하세요. 그런 걸 보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권을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키기 위해서는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빠질 부분 빠져주고 조심하고 내가 이럴 때는 이런 것들이 뭐냐면 간절함이 내지는 권력의식이 더 그만큼 강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전체 진영 차원에서 느껴질 때 참 부럽더라. 네. 제가 받아서 할게요. 진수희입니다. 네. 우선 장관님 인기 요즘 굉장히 올라가신 거 아십니까? 저희 청취자.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분 누구냐고 하다가 계속 나와달라고. 예. 계속 부르시면 나오겠습니다. 처음에 첫 시간 하고 다시 안 나온다고 하시더니. 우선 문재인 대통령 당선 축하드리고요.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 홍준표 후보 한번 제가 디스 한번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칭찬 시간이라니까. 아니 근데 저기 이용기 이의가 안 풀리셨어요. 정영기 의원님은 제가 칭찬해드릴게요. 패장 유구무원이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고개를 숙이는데 후보께서는 유구무원 아니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문재인 후보 캠프 부러운 게 저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저희들이 안 가진 우리 유승민 후보나 바른정당이 못 가졌던 조직, 새, 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일단 우리는 돈이 없어서 TV 광고 몇 회 못하고 포탈 광고 매일 들어가면 문재인 후보 아니면 1, 2, 3번 후보들 매일 나타나는데 그거 우리 한 번도 못했고 또 남의 거 클릭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럼요. 그럴 때 그 심정 아세요? 유세할 때 와 대규모 군중 모인 자리에서 그 후보를 더욱 빛나게 하는 그 그림들 이런 거 굉장히 부러웠고요. 특히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는데 저는 선거 마이크로 전략지도
그 왜 각 동 단위까지 쫙 그 전략 지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등급별로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그 선거 전략이 만들어지고 각 지역별로 차등화해가지고 와 굉장히 과학적이면서 굉장히 첨단 기법을 활용한 이런 선거 운동을 했구나 싶어서 제가 굉장히 감탄을 했고 우리 다음 선거에 우리도 한번 이런 거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문재인 후보 캠프는 후보보다 캠프에 계신 분들이 훨씬 저는 훌륭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슷해. 저희 쪽은 참모들에 비해서 후보가 굉장히 월등했었다. 그래서 후보 개인기로 결국은 선거를 다 치르다시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심상정 후보는 저는 그 메시지 전략이 아주 좋았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선거 한 3주 기간 동안에 그 군데군데 아주 적절한 메시지 전법을 구사를 했고 특히 막판에 1타 3표 네. 그건 굉장히 이렇게 유권자들한테 각인이 됐고요. 이 1번 후보께서 또 1번 당이 그 사표 방지 심리 막 자극하면서 좀 막 끌어올려 그럴 때 꿋꿋하게 굴하지 않고 1타 3표 메시지로 대응하시는 거 보면서 역시 대단하다 이런 생각. 5명이 했습니다. 네. 했고요. 2번 당 홍준표 후보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직세, 물량 이런 거 굉장히 부러울 수밖에 없었고요. 안철수 후보 역시 캠페인 굉장히 잘하셨고요. 마지막에 우리 이정미 의원 그 이야기하신 대로 평가하신 대로. 지지율 빠지면 굉장히 좀 다운될 만도 한데 그거를 뚜벅이 유세 방식으로 또 커버하면서 가시는 거 보고 다시 한번 평가하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전반적으로 너무 분위기가 좋네요. 방송 컨셉이 안 맞는데. 자, 이용주 의원입니다. 네, 삿대질도 하고 해야 되는데. 맞으니 그런 말이 나오고. 칭찬을 삿대질과 함께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문재인 후보였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제 선거 끝난 이유가 아니라 선거 당시에도 야 정말 저기 잘한다, 괜찮다. 우리 당이 저 정도면 우리가 대통령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꼭 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선거를 시작할 때부터 정권 교체는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자들을 믿었고 자유한국당이나 보수정당의 재집권은 가능하지가 않다. 그리고 전체 한 70%에서 많게는 80% 파이 안에서 야당 내부에서의 개혁 경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안철수 후보와 이제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유력한 그 정권 교체 적임자로서의 경쟁이 딱 시작이 되자마자 안철수 후보가 1위 후보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전들을 펼치는데 이제 가장 큰 미스는 결국은 굉장히 강력한 개혁성을 보여주고 있는 문재인 후보와 달리 자기는 그럼 좀 더 이렇게 넓은 세력들을 좀 포괄하고 끌어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약간 이렇게 이쪽도 저쪽도 아닌 그래서 이번에 그 개혁 정부를 끌어나갈 적임자로서 안철수 후보에게는 좀 자격이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대세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진보 정당으로 대선을 완주하면서 의미 있는 득표를 이번에 얻어야 되는 어떤 그런 그 과정에 있었는데 저희들한테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바른정당 12명 의원의 탈당이 굉장히 컸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게 나쁘게 효과를 그렇죠. 그러니까 동정론이 상당히 일면서 네. 정의당에게 일정 좀 새로움을 기대했던 새로운 어떤 지지자들 유권자층들이 쭉 유입이 되고 있던 상태였는데 그 12명 탈당 사태가 딱 터지고 그 다음 날 또 그 후보님 따님 관련해서 또 사건이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사전투표가 이루어졌죠. 예. 네. 그러면서 약간 지지율이 딱 주춤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승민 후보 쪽으로 쭉쭉쭉 빠지는 게 쭉쭉쭉 해봐야 2-3%긴 하지만 저희들로서는 그게 굉장히 큰 지지율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양상이 나타나면서 야 큰일 났다. 저희들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것 때문에 위기를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때 왜
심상정 아니면 유승민을 선택하라는 캠페인을 아니 하셨어요? 이 얘기가 네. 굉장히 이상하게 SNS에서 떠돌아가서 저희들 네. 뭐 일일이 그거를 다 대응을 하기도 너무 힘들 정도로 네. 일부 지지자들께서 이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이제 구세아라 유승민은 지난번 TV 토론에서 국민들이 다 네네. 보셨기 때문에 어떤 맥락이신지를 알 것이고 네. 그리고 나서 어떤 한 그 TV 토론이 있었던 과정에서 저희 김종대 의원님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고 각 당 후보들에게 자기 후보가 아니면은 어떤 그렇죠. 후보를 지지하겠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나오신 분도 뭐 우리가 아니면 누구 이렇게 이제 각자가 다 얘기를 하는 과정이었고 저희 김종대 의원은 보수 지지층이라면 홍준표 후보보다는 유승민 후보를 찍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약간 고기만 딱 따가지고 마치 우리가 유승민 캠페인을 했다는 식으로 엄청나게 SNS에서 그게 아니에요. 이제 돌았었죠. 그것도 있었지만 한 번 더 다른 라디오의 인터뷰에서 따로도 질문했어요. 한 번. 그러니까 그 질문들이 다 당신이 지지하는, 그러니까 당신 자당의 후보가 아니라면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라는 질문 속에서 나온 맥락이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섭섭하네. 아니 보수 후보층이라면 홍준표가 아니라 보수 후보층 유승민이다. 심상정 후보를 지지할 리가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 질문이 빈정상하네 오늘. 자, 그러면 이용주 의원님 3번. 예. 이용주 의원입니다. 아차 싶었을 때. 이번 대선에서 이제 다른 여러분이 동감하시다시피 탄핵 이후로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촛불 이후로 작년 12월 9일자 이후로 언젠가는 이제 조기 대선이 올 것이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빠르면 1월 달에, 늦으면 2월 달에. 네. 예.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5월 9일 하게 된 거죠. 결국 이제 12월 달에 대선은 조기 대선이 있을 거로는 12월 달에 결정된 걸 봤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정권 교체 즉 여당 기존에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정권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남아있는 선택지가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국민의당의 후보적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많은 관심사였고 저희 국민의당에서도 안철수 후보 정도로면은 이번 선거 한번 치러볼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선거에 있어서 가장 큰 변곡점은 결정적인 거죠. 2월 16일에 있었던 사건, 2월 16일. 올해 2월 16일 무슨 일이 있었냐. 홍준표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12월 말이나 1월 초, 1월 말, 2월 초까지 전혀 대선 후보로 거론되지 않았던 사람이죠. 이제 그렇게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그때 또 그런 언급을 했어요. 대선 출마 어떻게 말을 하긴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설명 이게 무죄 판결 날 거라고 전혀 예상치 않았던 거고.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자유한국당에 있던 다른 후보들과 달리 홍준표 후보는 좀 다른 성격이 있었죠. 어떤 성격이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는 좀 거리가 어떻든 반박적인 거죠.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이고 또 이 정부 들어서서 경남 도지사를 하고 있으면서 현 정부에 참여하지 않아서 현 정부 실정으로부터 조금 더 한 발 또 좀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경남지사라는 일정한 지역적 연구가 있어서 기본적인 지지율을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있어서